자, 이제 계약법 총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법 총론 전체 체계가 중요해서 체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총론이 총 5개로 되어 있어요. 먼저 앞에 계약 서론 부분, 두 번째가 계약 종료, 세 번째는요 계약 성립 부분, 네 번째가 계약의 효력 부분이죠. 마지막이요 계약 해제하고 해지. 5개로 되어 있고요. 시험 문항은 이렇게 각 한 문항인데 여기 한 문항 계약 효력에서요. 효력에서 보통 3개 정도 출제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쪽은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어요. 이쪽은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자, 계약 서론에서 기억할 단어, 계약 서론에서 기억할 단어. 계약은 물권법하고 2가지 점에서 달라요.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 원리가 작동이 돼서 강행 규정으로 돼 있죠. 그래서 계약 자유가 인정 안 되죠. 그런데 계약법은 임의 규정으로, 대부분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특약이요. 법 규정하고 다른 특약이 우선하게 되죠. 특약이. 그래서 물권법은 강행 규정으로, 계약법은 임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실게요. 위에. 그리고 계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계약 자유라는 점이에요. 계약 자유. 내가 원하는 상대방을 선택을 할 수 있고, 내용도요. 계약 내용도 방식도 체결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게 계약 자유예요. 이 계약법의 가장 중요한 구조죠. 계약법의 가장 중요한 구조. 그런데 이 계약 자유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뒤에 특별법이죠. 민사특별법에서 이제 뒤에서 보시게 될 텐데 그 부분 잠깐 소개를 해보면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 주인 있고요. 여기 상가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카페 하려고 세를 얻었어요. 카페 하려고. 그래서 점포를 임대를 얻어서 카페를 운영 중이었어요. 상가 임차인이. 예. 그리고는 법 개정되기 전이죠. 법 개정되기 전에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요. 5년이 지나버리게 되면 임차인이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해도요. 갱신을 요구해도 주인은 갱신을 안 해주죠. 거절할 수 있어요. 왜냐?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법 개정 전에는 5년까지밖에 안 됐죠. 지금은 10년이지만 이 사건이 문제될 때는 5년이었어요. 3년 전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데 5년까지밖에 갱신이 안 되죠.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하죠? 갱신 안 되니까 더 이상 가게를, 점포를 갱신 안 해주니까 임차인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신규 임차인한테 저 점포를요, 저 카페를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나가는 거, 이거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하고 무슨 계약을 해요? 권리금 계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권리금 계약을. 그래서 저 카페를 넘기는 거예요. 권리금 받고. 그래서 권리금 8천만 원을 받고 넘기기로 신규 임차인하고 합의가 됐어요. 그랬더니 누가 말? 주인이 와서 보내는 거죠. 당신은 5년의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5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한 거를 나는 동의를 해줄 필요도 없고 법적 의무도 없다. 근데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의 4에 보면 권리금 계약을 누가 방해하면 주인이 방해를 해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 손해를. 그러면 이 손해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상하도록. 주인이 배상하도록 돼 있어요. 10조의 4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난 권리금 계약하려고 신규 임차인까지 구해왔는데 주인이 뭐를 해서? 방해를 해서 권리금 계약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누구한테? 주인한테 손해배상해달라고 청구를 한 사안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법원이 이 방해 때문에 임차인이 손해를 봤죠. 권리금을 못 받고 그냥 나가게 됐죠. 그래서 이 손해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상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떤 사건에서는 여기가요. 패소를 했고 어떤 사건에서는 패소를 했고 어떤 사건에서는 임차인이요. 승소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똑같이 5년 지났는데 어떤 경우는 이기고 어떤 거는 졌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문제는 이게 이 판결이 대법원이 아니라 1심 판결이에요. 1심 판결. 대법원까지 올라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사건이 각각 다른 거예요. 결과도 다르고요. 결과도. 그때 여기서 이거 패소 판결. 이분이 패소를 했잖아요.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패소했는데 이때 1심 법원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 1심 법원에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무슨 근거를 얘기했느냐면 여기 볼까요? 임차인이 계약 끝나고요. 5년 채웠죠. 지금은 10년이지만 이 법 개정되기 전에 5년입니다. 5년의 기간이 뭐한 경우 만료되잖아요. 이게 만료가 되면 임차인이 갱신해달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왜? 갱신 요구권은 최대 5년이거든요. 최대. 지금은 10년이었고 이 사건 당시에 5년. 5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이렇게 할 때 주인은 이거를 거절할 수 있냐 이거죠. 이 권리금 계약을 주인이 너 싫다고요. 내가 싫다고 할 자유가 있냐 이거죠. 싫다고 할 자유. 자유가 있냐 이거죠. 자유가. 여기요. 이걸 임차인의 승소 판결을 한 법원에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은 이 권리금 계약은 10년이 지났더니요. 10년이 지났든 안 지났든 권리금 계약은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승소를 받은 거예요. 즉 몇 년이 지난 후에요. 지금 법으로는 10년이죠. 그 당시 법은 5년이고요. 10년이 뭐한 후에도 지나기 전이든 10년이 지난 후든 권리금 계약은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권리금 계약 보장해라. 보장해라. 따라서 이 계약이 10년 만료됐어도요. 그 당시에는 5년, 지금 법은 10년이죠. 10년이 만료됐다. 카페 한 지 10년이 지났다. 고깃집 할 때 10년 지나고 나서 나 권리금 계약하려고 그러죠. 이거를 누가 방해하는 거? 임대인이 싫다고 방해하는 거는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야. 이쪽이요. 이쪽. 그래서 임차인이 승소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권리금 보장하라는 거죠. 계약 끝나기 전이든 후. 근데 위에는 안 된다는 거야. 몇 년 지난 후? 10년 지난 후에는 갱신 요구 기간 10년이 뭐한 후? 지난 후에는 권리금 계약,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 이거 보장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권리금 계약은 위에 따르면 언제까지만? 10년 지나기 전에만 보장하고 10년 지나고 나서는 보장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10년 경과 전이든 후든 무조건 권리금 계약은 보장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양자는 같은 사안인데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안이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1심 판결이에요. 1심 판결. 이거는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까지 올라가 봐야 되는 사안이에요.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임차인이 패소 판결을 한 저 법원의 판사의 판결 내용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이대로 맨 보세요. 10년 지난 후에는 보장 안 해준다. 뭐를요? 권리금 계약 보장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처럼 10년이 지난 후에도 권리금 계약을 보장해 주게 되면 무슨 맹점이 생기느냐 여기는. 이렇게 해결하면 즉 임차인이 카페 한 구 10년 지났다. 10년이 지났어도 권리금 계약할 수 있고 이거를 주인이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되면 무슨 맹점이 생기냐면 이 상가 주인은 어떻게 되냐면 한 번 카페로 세를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그냥 카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권리금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얘가 또 권리금 받고 또 넘길 거고 10년 지나든 20년 지나든 30년이 지나도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계속 그냥 이거는 카페, 술집으로 돼야 돼. 술집으로.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해계망측한 논리예요. 해계망측한 논리.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주인 입장에서.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카페로 이렇게 세를 놨다. 술집으로 세를 놨다. 노래방으로 세를 놨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관리도 어렵고 건물이 좋은 이미지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나 이 업종을요 바꾸려고 그런다. 업종을 다른 걸 바꾸려고 그런다. 그런데 그게 되냐고. 안 된다는 거죠. 왜? 한 번 카페나 노래방이나 술집으로 이게 임대를 놓으면 이게
권리금으로 계속 전전 양도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요, 업종 변경을 주인이 못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세입자를 못 골라. 한번 세를 놓으면 자기네끼리 그냥 권리금 계약을 하는 거지 주인이 세입자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입장에 서면 계약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사는 10년 지난 후에는 권리금 계약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논거가 이분이 이렇게 판단한 논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인한테 점포의 업종이죠. 업종을 뭐 할 권리? 변경할 자유. 업종 변경의 자유가 있다. 내가 술집으로 세놓으면 계속 술집으로 놔야 되느냐. 그거 아니지 않냐 이거죠. 내 재산권인데. 근데 밑에 쪽이에요. 여기 밑에 쪽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권리금 계약 보장이라 이렇게 되면 한 번 술집이 되면 계속 술집으로 전전 양도가 되죠. 그럼 주인한테는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자기 권리 행사가 봉쇄가 되는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논거를 얘기를 했어요. 업종 변경의 자유가 이렇게 되면 이게 봉쇄가 되고 또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가 주인인 이상 세입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 뭐 할 자유? 선택의 자유. 이 자유도 봉쇄되더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자기는 이렇게 10년 지난 후에는 권리금 계약 보장할 수 없다라고 이 판사는 판시를 했어요. 근데 밑에는 10년 지나도 권리금 계약은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법원이 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서로 다르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해법은 어떻게 되느냐면 대법원까지 이제 소송이 올라가야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주면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게 서로 상이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판사 잘 만나면 이긴다라는 얘기죠. 판사를 잘 만나면 내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죠. 이거. 판사에 따라 다른 결론을 때리고 있으니까. 근데 대법원 판결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고 아니면 입법적으로 법조문을 해결을 하면 됩니다. 입법적으로 해결을 할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은 이렇게요. 계약 기간 5년이 지났을 때 바뀐 법으로는 10년이죠. 권리금 계약이 돼서 각각 서로 다른 결론을 법원에서 판결을 때리고 있다. 이걸 유념을 하시게 되면 이 계약 자유하고 이 부분이 직결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염두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보장하게 되면 10년 지난 후에는 권리금 계약을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고 이거 무시해도 필요 없다. 저 점포를 일으키고 상권을 일으키는데 누가? 임차인의 기여하고 노력한 게 있다. 그 노력한 부분은 10년이 지나기 전이든 10년 지난 후든 보장해라. 이런 논거를 내세우면 권리금 계약은 10년 지나고 나서도 보장해줘라. 이런 얘기가 성립할 수 있죠. 야, 10년 지나고 나서도 권리금 계약 보장해야 돼. 왜 그런 거야? 임차인의 노력과 정성에 의해서 저 상권이 어떻게 된 거야? 상가가 번성한 거죠. 상가가 번성한 거라고. 그거를 보장하는 거는 계약 기간 10년 지난 후든 전이든 상관없이 인정해야 된다. 논거가 서로 다르죠. 논거가. 과연 어느 쪽에 서야 되느냐, 어느 쪽에 서야 되느냐. 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 그래서 지금은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 하나 사건은 카페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졌고요. 약국을 새로 얻었어요. 임차인이. 그리고 5년 지났어요. 권리금 계약에서 약국에서는 이겼어요.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게 계약 자유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약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 갑니다. 이 약관은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한 8년에 한 번, 7, 8년에 한 번 정도씩 출제를 하니까 간단하게 내용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죠. 보통거래 약관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시험 범위 아닌데 아주 드물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출문제에 있는 거 문제 하나 정도만 점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그죠? 그 약관은 보험회사에서
작성을 해놓습니다. 뭐를 작성하죠? 보험 상품의 내용. 그 상품의 내용 1항부터 쭉 내용 있죠. 그 내용이 엄청 길어요. 글자도 엄청 작고요. 이거 다 읽어보는 고객은 없어요. 그죠? 예, 저쪽에서 빨간 줄, 이거 형광펜으로 줄 쳐놓은 것만 읽어 읽든가 아니면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듣죠. 중요사항만. 그래서 이 보험 상품의 내용이 상품의 내용을 누가 정해놓은 거죠? 보험회사가 미리 정해놓은 거. 이거를 약관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고객하고 보험회사 간의 계약이요.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여기서 서명을 할 때 이렇게요. 이때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만? 중요 내용만. 약관의 내용 중에서 무슨 사항? 중요사항 있죠. 중요사항.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작성자죠. 이쪽 작성자가 고객한테 설명 의무가 있다. 설명 의무가. 설명을 해야죠. 설명을. 이걸 무슨 의무라고 그래요? 설명 의무라고 그래요. 설명 의무. 이거를 해줘야 이 약관의 내용이 고객을 구속할 수 있다. 자, 여기하고 관련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방가루 2번의 별표. 382페이지 방가루 2번.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이거 약관은 누가 만드는 거죠?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얘네가 작성한 거거든요. 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작성했는데 왜 이 고객을 구속을 하죠? 구속을? 서로 뭐 했기 때문에? 합의했기 때문에. 계약으로 합시다라고 서로 뭐 해서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설이라고 그래요. 합의를 해서 이 보험 상품의 내용이 고객을 구속한다. 약관의 내용이 고객을 구속하는 근거는 뭐 때문이다? 합의 때문이다. 합의설 별표. 방가루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옆에다 써주시면 돼요. 뭐 때문이다? 합의 때문이다. 합의. 1항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약관 자체가 법규범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뭐해서 합의해서다. 그 다음 두 번째 계약으로의 편입. 거기에 1번에 설명 의무의 별표. 설명 의무의 별표. 중요사항, 약관, 보험 상품 중에서 중요사항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고객한테 설명 의무가 있다. 설명 의무가. 그래서 우측에 보시게 되면 3번에요.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위반했다는 말은 맞죠? 설명을 안 해주면. 이거 설명을 안 해주고 계약서 쓰면, 계약 도장 찍으면 이거는 이 내용은, 약관 내용은 고객한테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이 보험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중요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자, 그래서 3번에 기억 보세요. 계약의 중요 내용을 기재한 약관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으면 약관 작성자는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별 3개요. 약관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게 원래는 설명하라고 그랬죠. 이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고객한테. 한 달에 보험료는 얼마를 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고가 생기면 보험료 얼마 받습니다. 이거 중요사항 설명해야죠. 근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사고가 나도요. 사고가 나도 고객님이 보험금 받을 수 없어요. 그 중요한 사항이죠. 설명해야죠. 그런데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면제되는 경우. 면제된다는 말은 뭐예요? 설명을 안 해도 좋다. 안 해도. 중요사항인데도 설명을 안 해도 좋다. 그래 이거 꼭 암기가 되셔야 돼요. 그 부분이 그래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그게 어느 거냐면 방가루 2번이죠. 방가루 2번에 1번입니다. 별표.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줄이 있어요. 따라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이건 뭐예요? 이렇게 길은데요. 길은데 얘기하면 뭐죠? 이미 알고 있는 거. 고객이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줄여가지고 이렇게 길은데 딱 한마디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는 거는 설명할 필요 없어요. 공지의 사실이죠. 이미 알고 있는 거. 또 하나는 법령에 있는 거. 법령에 있는 사항. 이 두 가지는 설명 의무가 면제돼요. 두 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에 있습니다.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거.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거를 되풀이하는 거. 부연하는 거. 이거는 설명 의무가 없습니다. 면제됩니다. 3번 입증책이며. 설명을 했다는 거. 이 중요사항을 설명했다는 거는 누가 주장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별표.
그래도 보험회사는 녹음을 하죠. 대체로 녹음하든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을 긋죠. 줄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강의 재료를 쓰려고 저 천천히 좀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아우 저 시간 없어요. 빨리 얘기할 거예요. 엄청 빨라요. 말이 그저 엄청 빨라요. 예. 글자는 엄청 작고 읽어보기는 힘들게 되어 있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약관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보험 상품에 이렇게 서명을 하게 되면 이제 고객에 대해서 구속력이 생기죠. 그럼 이 보험 상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생기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보험 상품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해석. 해석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 해석 원칙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해석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약관은 뭐에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밑줄이요. 두 번째, 객관적 해석의 원칙.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달라지면 안 돼요. B 고객, C 고객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같은 상품이면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이걸 무슨 원칙? 객관적 해석의 원칙. 그럼 무슨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주관적 해석은 금지된다. 이거 써두시면 돼요. 주관적 해석 금지의 원칙. 무슨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객관적 해석, 통일적 해석. 즉 고객마다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고객마다 달라지면 무슨 해석? 주관적 해석. 이건 달라져야 돼요? 통일해야 돼요? 통일해야 되니까 무슨 해석? 객관적 해석. 주관적 해석하면 안 돼. 객관적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같은 보험 상품이면 보험 사고가 똑같이 났다. B한테도 났고 C한테도 났다. 그러면 이 보험료는 어때야죠? 같아야지. 이 고객하고 이 고객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지. 차등 적용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무슨 해석? 객관적 해석을 해야 된다. 통일적 해석을. 법학은 그래 객관적인 잣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관적인 잣대를 벗어버리고 어디로? 객관적인 잣대로. 만약 주관적인 잣대로 오게 되면 이게 사람마다 어떻게 돼요? 제각각이죠. 사람마다 제각각. 사람마다 어떻게 되는 거? 제각각으로 되는 거. 제각각으로 되는 거를 무슨 해석? 주관적인.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인생이나 행복은 이렇게 제각각으로 돌아가지만 법은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객관적인 하나의 잣대, 하나의 규범으로 들어와야 돼. 하나의 규범. 하나의 규범 통제 안에 들어와야죠. 통일적으로. 두 번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여기 작성자인 보험회사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그렇죠? 고객은요. 거기에 비해서 약자적 위치에 속해 있지요. 따라서 작성자에게 뭐하도록? 불리하게. 대기업에게 불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그 원칙을 뭐라고 그래요? 작성자 분리 원칙. 작성자에게 불리하고 고객에게는 그럼 어떻게 해요? 유리하게. 작성자 분리, 고객 유리 원칙이라고 그래요. 내용이 애매하다 이렇게. 약관의 내용이 애매하다 그러면 보험상품은 고객한테 유리하고 여기한테 불리하게 한다. 다음 네 번째 보면 면책조항 축소 해석의 원칙. 동그라미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개별 약정하고 보험 약관하고요. 보험 약관하고 이게 충돌이 되면 약관의 조항하고 개별 약정하고 이게 충돌이 되면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 가령 모 골프장 회사에서 회원권을 분양을 하면서 약관 조항에는 몇 년 뒤에요? 5년 뒤에 보증금을요. 입회 보증금을 내가 골프 회원권을 3억을 주고 샀다. 그 3억의 보증금을 얼마 뒤에? 5년 뒤에 반환한다라고 돼 있다. 반환한다. 조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양을 했더니 이 회원권이 분양이 안 되는 거죠. 분양이 안 되고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머리를 좀 쓴 거죠. 판매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약관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여기다 개별 약정이라는 건 뭐죠? 특약을 넣은 거죠. 고객이 반환을 요구하면 고객이 뭘 요구하면 반환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준다.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다. 그럼 반환 요구 시에는 이건 언제든지 돌려준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래야 고객이 돈을 회수해서 회전을 시킬 수 있잖아요. 이랬더니 분양이 됐다. 완판이 됐다. 이거 분양 안 되던 걸 이렇게 했더니 분양이 완판이 된 거죠. 이럴 때 약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약관 조항대로요. 개별 약정대로. 개별 약정이 약관 조항보다 우선한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단위 개별 약정이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거를 고객이 입증을 해야죠. 이걸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못하면 약관 조항대로. 입증되면 조항보다 뭐가?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그 다음 약관에 무효 조항이 있습니다. 약관에는요. 이 조항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일부 조항이에요. 일부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조항이 만약에 이게 100개 중에서 한 개 조항이 무효이면 어느 한 개 조항이 무효이면 약관에서는 전체 무효가 아니라 나머지는 유효다. 전체 무효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유효다. 그래야 약관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약관이 계약 당사자하고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효화시키지 않고 유효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개 조항이 무효이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일부가 무효면 어떻게 전체 무효, 전부 무효 법리가 쓰이죠. 근데 이건 예외예요. 약관에서는 어느 한 개가 무효라도 나머지 전체 무효가 아니라 나머지는 유효로 된다는 점이에요. 이거를 일부 무효의 특칙이라고 그래요. 일부 무효의 특칙. 약관 해석에서는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이 정도니까요. 자, 그럼 정리하면 약관이 고객을 구속하는 근거, 고객이 이걸 왜 구속을 해요? 일방적으로 이 자식이 작성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작성한 것을 왜 고객을 구속을 하느냐? 구속력의 근거를 대라. 그러면 그거는 뭐 때문이다? 합의 때문이다. 합의설 1번. 두 번째 기억할 거. 작성자는 중요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게 있죠. 면제되는 거 몇 개? 2개 있다. 2개.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법령에 있는 거 2가지. 세 번째 해석의 원칙, 약관 해석의 원칙 4가지. 끝. 여기까지만 보시고 나머지는요. 버리셔도 돼요. 여기가 워낙 광범위해서 여기를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에 약관은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이 정도에서 나오니까 이 정도만 커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법고시는 이 약관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우리 중개사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정도 약관을 보시고 문제풀이 할 때, 기출문제 할 때 잠깐 점검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약 종류 보시죠. 계약 종류. 자, 갑과 을의 계약이 매매 계약이거나 교환 계약이거나 임대차 계약이면, 자, 매매는 부동산을 대가를 받고 넘겨주기로 하는 계약, 이게 매매.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 상대방은 대가로 돈을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 이거를 매매라고 그러죠. 그럼 매매는 한쪽 편에서 부동산,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타방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 이거는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다. 그 다음 대가 지불을 하니까 무슨 계약?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다. 방식이 필요 없죠. 이거 계약할 때 방식이 필요 없으니까 불효식이죠. 그 다음 계약은 낙성계약. 합의하면 이루어지죠. 낙성계약이다. 그래서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몽땅 똑같죠.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반대로요. 증여나 사용대차죠. 증여나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다. 이거는 편무계약이면서 무상계약이죠. 무상계약이다. 그리고 낙성, 불효식은 똑같죠. 낙성계약이고 불효식인 건 똑같아요. 다만 편무고 무상계약이다. 요 점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정도가 계약 종류에서 우리 구별을 하고 시험에 나오는 거죠.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이다. 아니다. 편무, 무상이라는 점. 사용대차는 요식계약이다. 아니죠. 불효식이죠. 불효식.
자, 여기도 팁으로 하나 더 기억할 거 있어요. 매매 예약이죠. 매매 예약. 예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다. 언제나 무슨 계약이요? 채권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약은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다. 미리 하는 거죠. 미리 하는 게 예약입니다. 미리 하는 게 예약. 예, 제가 무크랜드하고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내년 종료되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오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제가 계약을 하면 그게 바로 예약입니다. 예약은 무슨 계약?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실게요. 그래서 계약 종류에서는 이 정도. 그리고 하나 더 보실 게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 요물 계약은 무슨 말이죠? 낙성 계약에 반대되는 거죠. 낙성 계약은 뭐만으로? 합의만으로요. 합의만 하면 이루어지는 게 낙성 계약. 요물 계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줘야죠. 돈을 걸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요물 계약.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구두 합의로 되는 게 아니라 돈을 걸어야 됩니다. 돈을 걸어야 계약이 되는 게. 그게 무슨 계약? 요물 계약. 따라서 계약금이 만약에 계약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 어떻게 하죠? 다 걸어줘야지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계약금 5천만 원인데 내일 와서 줄게요. 이거 안 된다고. 왜? 계약금은 전액을 걸어야 돼. 전액을. 요물 계약이라서. 자, 계약 종류 이 정도 보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계약의 성립 부분 가시죠. 계약 성립. 교재 바꾸셔서요. 계약 성립 388페이지. 계약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쌍방이 해야 되죠. 쌍방이. 그래서 청약자하고 승낙자. 청약과 승낙자 두 사람의 뭐가 있어야 되죠? 합치가 돼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먼저 제시한 게 청약, 나중에 받아들인 게 승낙. 두 의사가 뭐 할 때? 합치가 될 때, 합의가 될 때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합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불합치 또는 불합의라고 그런다. 불합의. 합치의 반대말은 뭐라고 적어요? 불합의, 불합치. 불합의는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죠. 이거는 계약이 안 된 거니까 차고 예부는 논할 필요가 없다. 합치와 불합치를 구별하는 실익은 이거는 차고를 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차고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차고의 문제가 생길 리가 없다. 왜? 계약 합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차고를 얘기해요? 합치가 됐는데 착각했다. 이때 차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불합의는 착오로 취소하는 문제. 이거 생길 수가 없다. 오케이. 27의 기출이요. 자, 이때 그럼 계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두 번째는요, 교차 청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때. 세 번째는요, 의사 실현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 경우. 계약이 그래 성립하는 유형은 몇 가지요? 세 가지요. 세 가지 패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여기서 시험 한 문제. 자, 의사 실현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의사 실현. 세 번째 거 의사 실현은 보통 계약은 저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를 해야 되죠. 의사 표시를. 근데 이 의사 실현은 승낙을 말로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야. 행동으로. 말이 아니라 뭘로? 행동으로. 행동으로 승낙의 의사를 표출한 거예요. 이거를 의사를 실현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판기요. A가 설치한 자판기에 B가 동전을 넣고 선택을 딱 하면 사겠다는 거죠. 그 커피를 내가 사겠다는 거죠. 커피 사겠다는 걸 뭘로? 행동으로요.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거를 의사 실현이라고 그래요. 자판기에 돈 넣은 거, 자판기. 자판기에다 뭐 넣은 거? 동전 투입한 거를 대표적인 의사 실현으로 이해하시면 똑 떨어집니다. 그 다음 예금 계약이요. 내가 은행 가가지고 예금 돈 이렇게 1억을 내가 넣었다. 1억을 넣었다. 그러면 창구 직원이 돈을 이렇게 세죠. 그때 계약이 나하고 이루어진 거예요. 의사가 실현이 된 거예요. 두 번째 교차 청약입니다. 교차 청약은
이쪽도 청약을 했고 반대편도 승낙을 한 게 아니라 이쪽도 청약을 한 거예요. 서로 우연히 청약을 한 거죠. 가령 A가 중고차를요. 중고차를 친구한테 야, 내 차 1,000만 원에 살래라고 얘가 청약을 한 거죠. 청약을. A가 청약을 한 거죠. A가. 내 차 1,000만 원에 사. 그 청약이 도달했어요. 도달했어요. 카톡으로. 언제? 오늘 도달했어. 오늘. 근데 B도요. B도 뭐라고 그랬어요? B도 뭐라고? A한테 보냈어요. A한테 카톡으로. 뭐라고요? B는 이메일로 보냈어. B는 A한테 이메일로. 뭐라고? 중고차 나한테 팔어 1,000만 원에. 1,000만 원에 팔으라고 얘가 어떻게 했어요? B도 청약을 했어요. 청약이 그래서 A한테 도달이 되었어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는 뭐만 있는 거죠? 청약만 있죠. 청약만 2개. 근데 우연히 내용이 어때요? 내용이 똑같다. 내용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면 이 계약은 성사가 돼도 문제가 없다. 언제 된 거냐? 언제 된 거냐? 늦게요. 늦게 한 청약이 도달한 때. 늦게 한 거. 나중에 한 거. A가 한 청약은 오늘 왔고 얘가 한 청약은 3일 뒤였다. 나중 청약. 나중 청약이 뭐한 때? 도달한 때. 요 순간에 계약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차 청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죠? 나중 청약. 나중 청약이 뭐한 때? 도달시다. 발송이 아니라 도달시라는 거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교차 청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나중 청약이 도달한 때요, 발송한 때요. 나중 청약이 발송한 때 아니다. 발송 시간이라 뭐 할 때? 나중 청약이 도달한 때 여기 포인트. 의사실현은 계약이 언제 돼요? 자판기에다 동전 넣은 때죠. 동전 넣은 때는 뭐죠? 사실 행위가 있을 때. 뭐가 있을 때요? 사실 행위가 있는 때. 사실 행위가 있는 때라는 거는 동전을 뭐 한 때? 투입한 때. 투입한 때가 바로 이때죠. 이때 거래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마트 가가지고요.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 넣죠. 담아 넣어가지고 어디에다가? 계산대에다 올려놓을 때 내가 사겠다는 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그때 마트하고 나하고 거래가 성사된 거예요. 뭘로? 행동으로 승낙을 표출한 때. 딱 올려놨죠. 계산대. 그때 제가 올려놓은 거를 마누라가 뒤에 와가지고 그거 왜 샀냐고 빼놓으면 거래 안 되는 거예요. 취소되는 거죠. 철회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실현으로 계약이 될 때는 언제다? 요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 주문이니까요. 사실행위가 있는 때다. 사실행위가 있는 때. 교차 청약은 발송 시간이라 나중 청약이 도달한 때 시험 문제. 그럼 청약과 승낙이죠.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죠? 얘가 부동산을 나한테요. 얘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나한테 판다고 청약을 했어요. 10억에 판다고. 청약을 했어요. 그 청약은 요 청약이라는 거는 효력이 언제 생겨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죠. 도달시에. 근데 우리 민법에 승낙은요. 격지자 간의 승낙은 도달 시간이라 뭐 할 때요? 도달이 된 때가 아니라 뭐 한 때? 발송한 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해요. 그래 요 점 놓치면 안 돼요. 청약이 생기는 건 언제예요? 도달할 때고 승낙은 도달 시간이라 뭐 할 때? 발송시다. 발송시. 중요한 차이가 여기서 생겼어요. 구별이 되셔야 돼요. 격지자 간의 청약은 효력이 도달할 때 생기고 승낙은 도달 시간이라 뭐 할 때? 발송할 때 효력이 생긴다. 요 점 구별이 딱 떨어지셔야 됩니다. 이 말을 그러면 사례에다 접목을 하면 A가 친구 B한테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내 부동산을 사라고. 내 부동산을 10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다. 그때 B가 승낙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했어요. 발송을 언제 했냐면 10월 25일 날 발송했다. 25일 날 발송을 해서 도착한 거. 저 친구한테, 저 A한테, 청약자한테 도착한 건 언제냐면 10월 29일이었다. 이때 도착된 거예요. 그럼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다? A, B 간의 계약이 성사될 때는 언제다? 도달한 날이 아니라 뭐한 날? 발송한 날이다. 발송한 날.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531조, 우리 민법 531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을 뭐 할 때? 발송할 때 성립한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도달할 때가 아니라 승낙을 뭐 할 때? 발송할 때.
구별을 꼭 해주셔야 돼요. 교차청약은요. 교차청약은 뭐한 때? 나중청약이 도달한 때죠. 도달한 때인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예요? 승낙을 뭐한 때? 발송할 때다. 발송주의, 여기는 도달주의. 그래도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계약 성립 유형이 있다. 하나 더 팁으로 기억할 거. 청약은 누구한테 하죠? 특정인한테요, 불특정인한테? 특정인도 되고 불특정인도 된다. 야, 청약은 특정인한테 해도 되고 누구한테 해도 돼요? 불특정인한테 해도 되는 거야. 승낙은 누구한테? 승낙은 나한테 청약 집어넣은 놈, 저놈한테 해야지. 저놈한테. 승낙은 누구한테 하면 안 되고요. 길 가는 사람한테 하면 안 되지. 승낙은 특정인한테 해야 되는 거지. 누구한테 하면 안 되고. 불특정인, 이 사람한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은 누구요? 특정인도 좋아요, 불특정인도 좋아요. 근데 승낙은 누구한테 돼? 승낙은 특정인한테만 돼요. 불특정인한테는 꽝이에요, 꽝. 그리고 불특정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어요. 특정인한테 해야 됩니다. 특정인한테. 근데 여기서 구별할 개념이 청약하고 관련해서 구별할 개념이 청약하고 청약의 유인이죠. 청약하고 청약의 유인은 다른 개념이다. 청약 그리고 청약과 유인. 뭐가 다른 거죠?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저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개업자한테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는 소상공인한테 이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법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해요. 청약이냐 청약의 유인이냐. 청약이요, 이 거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하고 금액이 확정되어져야 된다. 거래 조건인 금액이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된다. 이걸 청약이라고 그래요. 즉 내가 땅을 판다, 부동산을 판다, 차를 판다.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대상도 정해져 있고 이걸 청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청약이란 뭐를 청약이라고 그래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 청약이란 뭐를 청약이라고 그래요? 구체적이고 확정돼 있어야 돼요. 구체성이 있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정의한다. 꼭 데려가실게요. 청약은 뭐를 청약이라고 한다? 구체적이고 확정된 의사표시. 금액이 얼마인지 대상이 뭔지 확정해야 된다. 유인은 이게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불확정된 거, 불확정 상태. 이거를 청약의 유인이라고 불러요. 내가 알바를 일하는데 회사하고 계약할 때 시간당 얼마 줄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요. 청약은 어떻게 하는 거죠? 시간당 2만 원이에요. 시간당 2만 원이에요. 이건 청약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일하는 거 봐서 줄게. 일하는 거 봐가지고 금액 책정해 줄게요. 그건 유인입니다. 유인. 정확하게 대비가 되죠. 이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고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을 내놓을 때, 매물로 내놓을 때 이렇게 거기 부동산에 보시면 게시물에 이런 게 있어요. 금매물이라고 적혀 있고 가격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그렇죠? 무슨 아파트에 몇 평 이렇게 돼 있고 가격이 안 적혀져 있어. 그거는 청약의 유인이죠. 아니면 이렇게 5억 이상이라고만 돼 있고 금액이 없어. 5억 이상이야. 얼마인지 모르죠. 그건 유인입니다. 유인. 고객을 어떻게 하는 거야? 끌어들이는 거야. 끌어들이는 게 유인책이죠. 미끼를 던지는 거야. 고객을 낚으려고. 이게 유인. 이거는 금액을 정해놓는 겁니다. 금액을. 금매물 5억. 청약이죠. 이건 청약. 요 점이 달라요. 그래서 청약과 유인은 개념상 다르다. 그 구별을 꼭 해두시고요. 그 다음 청약에서 우리가 꼭 잡고 가셔야 될 단어는 청약의 개념에서 대상에서 먼저 청약은 대상이요. 특정인 불특정인데요. 두 번째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고요. 세 번째 청약은 효력이 언제 생겨요? 도달 시에. 도달 시에 효력이 생기고 도달하면 뭐 할 수 없어요? 철회할 수 없어요. 청약은 뭐 할 수 없어요? 도달 후에는 도착했죠. 상대방한테 도착하면 철회가 안 돼요. 철회가. 도달 후에는 뭐가 불가능하다? 철회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민법 조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어요. 527조에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391쪽에 391쪽의 중간에 위에서 넷째 줄에 보시면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돼 있고
도달하고 나면, 청약에 도달하고 나면 뭐 할 수 없어요? 철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 시험 잘 나와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도달 후에 반대는 도달 전이면. 도달 전이면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생기죠. 그럼 합치면 청약은 언제나 청약자가 언제나 철회할 수 있을까요? 틀렸죠. 언제나 철회할 수 있다? 틀렸죠. 작년 29회 기출문제. 언제나 철회한다. 뻥이다. 뻥. 도달 후에는 철회 안 되는데. 그럼 철회를 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시점상 한계는 언제다? 도달 전이다. 요 주문 527조가 알려주고 있어요. 청약의 철회 시점은 언제까지다? 도달하기 전이다. 도달 전. 도달 전이어야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 그게 527조의 내용이다. 527조 계약의 청약은 철회 못한다. 위에다가요. 철회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언제? 도달 전이면. 도달 전이어야 철회할 수 있고 도달 후면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실게요. 그 다음에 청약의 실질적 효력에 대해서 5번이라고 적어놓은 거. 이 청약은 그럼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이 청약이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청약의 존속기간이라고 그래요. 청약의 존속기간. 이 기간은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얘가 청약을 하면서 가령 B한테 부동산이 이렇게 거래 청약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10월 말까지요. 10월 언제까지? 말까지. 요거를 무슨 기간? 승낙기간으로 했다. 승낙기간. 10월 말까지 살지 말지 답을 달라. 언제까지? 10월 말까지. 그 10월 말이 바로 뭐죠? 10월 말이 청약의 존속기간이고 청약의 존속이 이때까지만 하는 거고요.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B 입장에서는 이게 뭐죠? 승낙기간입니다. 승낙기간. 그래서 10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승낙기간이라고도 하고 청약의 존속기간이라고. 이 양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승낙적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승낙적격에다 요거 하나 쓰시면 돼요. 10월 말. 10월 말이 승낙기간. A 입장에서는 뭐예요? A 입장에서는 청약의 존속기간. 같은 맥락이다. 맥락상. 오케이. 그럼 B는 승낙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살지 말지 승낙을 답변을 해야 된다. 이 기간을 무슨 기간? 승낙기간. 승낙적격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391페이지요. 391페이지 5번에요. 2번에 보시면 기역과 니은이죠. 기역, 니은에 묶어서 별표. 기역 먼저 조문 읽어볼게요. 기역.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정했죠. 10월 말까지로. 그 기간 내에 동그라미요. 그 기간이 언제죠? 10월 말까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어요. 언제까지요?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이 승낙이요. 이 승낙의 통지가 얘한테 도달 안 되면 꽝돼. 효력을 잃는다. 그런데 2번 니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 승낙기간을 뭐 하지 않은 거.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기간이죠. 상당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상당기간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청약의 존속기간, 즉 승낙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낙이죠. 승낙. 이 승낙은 청약에 대해서 응하는 거죠. 응하는 걸 승낙이라고 그래요. 승낙은 꼭 누구한테만? 특정인한테만. 불특정인한테는 안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중요한 거.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갑이 청약을 하면서 이렇게 A가 얘한테 청약을 하면서 A가 이렇게 청약을 하는 거죠. 보름 이내에 해답을 해달라. 보름 내에 뭐 해달라고요? 해답해달라. 해답해달라. 살지 말지 보름 이내에 답변을 달라는 거죠. 해답해달라. 답변해달라. 응답을 해달라. 만약 답변이 없으면, 만약 뭐가 없으면, 해답이 없으면, 보름 내에 해답이 없으면 계약이요. 거래가 너하고 나하고 성사되는 거로 보겠다. 계약이 뭐 하는 걸로? 성립으로요. 계약 성립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문자가 왔다. 연락이 왔다. 누가요? A가. 누구한테? B한테. 그럼 보름 동안 뭐 해달라는 거죠? 해답을 해달라는 거죠. 살지 말지, 거래할지 말지 해답해달라. 근데 여기다 단서 넣었어요. 뭐라고요? 만약 해답이 없으면 뭐 하는 걸요? 계약 성립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이때 B는요. B는 이 A의 이런 의사에 대해서 B는 해답이나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응답해줄 의무가 있느냐? 만약 응답 의무가 있다면 B한테 응답해줄 의무가 있다면 이때까지 응답이 없으면 계약은 어떻게 돼요? 성립으로 되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거는 이 실제 사건인데 B한테 해답 의무가 있냐 응답 의무가 즉 승낙해줄 의무가 있느냐 승낙 의무 해답 의무라는 게 B한테 존재하느냐 이거죠. 해답 의무 다시 말해서 승낙 의무 승낙 의무가 B한테 있느냐 법적으로 없다는 거죠. 없죠. 왜? 이건 A 혼자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죠. 일방적으로. 따라서 B가 해답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답이 없어도요. 해답이 없어도 계약은 성립이 아니라 불성립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불성립이다. 불성립이지. 왜요? 나는 해답할 의무가 없어. 해답할 의무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사건으로 한번 우리 일상생활로 한번 데려가가지고 이걸 바꿔가지고 해보면 종종 이런 거 우리가 볼 거래요. 남자가 A가 남자고요. B가 여자래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죽도록 사랑하는 거죠. 엄청 사랑하는 거죠. 엄청. 그때 남자가 뭐라고요?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여자한테. 보름 이내에 결혼할지 말지. 너하고 나하고 결혼할지 말지 답변 달라고. 해답해달라. 만약 해답이 없으면 결혼하는 걸로 본다라고 얘가 문자 보냈다. 이렇게. 이때 이 여자는요. 꼴도 보기 싫은데 제가. 꼴도 보기 싫은데. 그래서 답변을 안 했어. 회피를 했어. 답을 안 하고 회피했어요. 그러면 이거 A, B 간에 결혼이 성사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왜? B녀는 해답해줄 의무가 법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을 안 하거나 회피를 해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남자들은 착각한다는 거죠. 착각하죠. 그죠? 답변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 여자예요라고 덤비죠. 그랬다가 싸다고 맞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걸 몰라서. 자, 그 부분 체킹을 해볼게요. 책에다가. 책에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책에. 안 보이는데요?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안 보이는 건가요? 아, 우리 책에 있네. 392페이지. 392페이지 방가로 2번. 방가로 2번에 1번이 있습니다. 1번에 승낙의 자유라는 거기에 별표할게요. 거기 별표하시고 밑에 내용 읽어보시면 이 내용 적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답해달라고 청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답변 의무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실게요. 그 다음 우측에요. 우측에 방가로 3번에 계약 성립식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별 3개 할게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한 날? 발송한 때 성립하는 거지 도달한 때 그러면 꽝이다. 발송한 때 위에다가 도달한 때 그러면 X라고 적어주실게요. 그리고 5번에 왼쪽 392페이지 5번에 사고에 의한 연착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의사실현이에요. 우측에 의사실현 532조 조문 잠깐 여기 밑줄만 하나 걸까요? 밑줄만 하나 그시면서 체킹할게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을 때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의사실현이라고 그래요. 의사실현의 밑줄이에요. 뒤로 넘어가셔서 교차청약 533조.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되면 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양청약이 도달한 때. 양청약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중청약. 나중청약이 도달한 때지 발송한 때가 아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고 남아있는 사고에 의한 연착 있죠. 이 부분만 다음 시간부터 여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오늘 계약 서론 종료 성립까지 짚었습니다. 다음 시간 여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